네, 코인이 머니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국내장에서도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엠블록 김용영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한 주간 이 코인 데이터가 어땠는지 먼저 살펴주시죠. 네. 주간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원화로는 약 1억 4,300만 원대, 그리고 달러로는 약 10만 4천 달러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 진행된 조정이 다소 길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좀 대비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처럼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상 최고가 경신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트코인에 대한 호평 일색인 시장 분위기가 오히려 투자에 대한 경계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난주 비트코인은 시장 분위기만 보면 한번 상승 기조로 전환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었습니다. 미국에서 열렸던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에서 블랙록을 포함한 여러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주요 참여자들이 잇따라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처럼 지나치게 낙관적인 분위기는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경계감을 고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그래서 한간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역배, 즉 현재 시장 분위기와 반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행위가 가끔씩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큰 수익률로 돌아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시장 분위기만 보면 다소 비슷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조정 저점을 약 10만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밑돈다면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만 달러의 지지 여부를 좀 주목하셔야 하고 여기에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늘어나거나 또는 이로 인해서 11만 달러를 이제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건 조정 끝에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요. 바로 가상자산 시장의 전통적인 악재인 해킹 소식입니다. 최근 자잘한 해킹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는데 이처럼 해킹 소식이 들리는 것 자체가 상승에 대한 이 견제 또는 위기 감지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런 해킹과 같은 대형 해킹 사고와 같은 소식이 또 언제 발생할 수도 모르니까 이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인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 하락률이 지금 살펴보시면은 약 2%가 지금 좀 넘는데요. 사실 지금 한 30분 정도, 30분 이전, 한 1시간 전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더리움이 상당히 좀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확인했을 때만 해도 주간 하락률이 약 4%였는데 하락폭을 많이 좀 줄였네요. 아마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시경제 변수가 약간의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지금 하락폭이 2.2%여서 비트코인보다 약간 더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좀 차별화 양상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좀 크게 벌렸던 거에 비하면 약간 아쉬운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동향 자체는 현재 지금 꽤 괜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의 기술 안정화라고 하는 호재도 여전히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조정이 다소 길어지면서 함께 좀 조정받고 있지만 과거에 이제 보여줬던 패턴처럼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떨어지는 상황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이더리움의 경쟁자로 꼽히는 솔라나, 수이 등이 최근에 지금 10% 안팎의 낙폭을 보였었죠. 이와는 다소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더리움이 견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알트코인의 상승은 보통 이더리움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요즘에 이제 하반기 알트코인 상승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꽤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 추이를 보면은 이 같은 기대가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자분들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가상자산 ETF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딱 봐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많은 유출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이 유입이고 아래쪽이 유입인데 지난 5일 중에서 이 3일 이때가 지난주 금요일이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인데요. 상당히 큰 폭으로 유출이 발생을 했었죠. 예.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주말 동안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관망세를 좀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2주 연속으로 눈에 띄는 현상이 좀 보이는데요. 바로 이더리움 ETF의 유입입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ETF의 유입과 더불어서 이더리움 ETF, 이 파란색이 이더리움 ETF의 유출입 현황인데요. 이더리움 ETF가 상당히 큰 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같은 추세가 현재 2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이렇게 순유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파란색은 이더리움 ETF는 유입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더리움 ETF로 2주 연속 대규모 유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격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 유입으로 판단하건대 기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투자에서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지수는 55입니다. 지난주보다 약 10포인트가 하락했는데요. 당연히 조정 기간인 만큼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5월 초와는 좀 달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별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둘 다 조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55라는 숫자가 보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차트가 30일간의 차트인데요. 이 월초를 보면은 이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격 차별화가 꽤 진행됐었던 상황인 것이고 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가상자산 시장과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월초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차별화를 보였다라고 하면 이제 조정이 끝나고 지나는 장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알트코인이 상승할 차례가 오지 않았나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가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55 이후에 장이 어떻게 흐를지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시장은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로는 최고가 경신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호의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경계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고요. 자, 또 10만 달러를 지지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줬습니다. 10만 달러를 지지해주고 또 상승을 해준다면 11만 원 돌파가 과연 가능할지는 이 부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더리움을 살펴봤을 때에는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좁혔고 가격 동향 자체는 괜찮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견조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알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유출입을 확인해 봤을 때 상당히 큰 폭으로 유출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또 하지만 2주 연속으로 눈에 띄는 현상으로는 이더리움의 ETF 유입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또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ETF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알트코인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포와 탐욕 지수 55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부분 함께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또 여러 분야에서 이른바 이재명 수혜주를 찾자라고 나서고 있고 관련주들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가상자산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당선으로 끝난 6.3 대선에서 가상자산이 또 뜨거운 화두 중 하나였죠. 현재 지금 증시에서도 가상자산 관련한 수혜주들이 많이 발굴이 돼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선 기간 중에서 주로 논의됐던 가상자산 이슈를 보면은
미국 정세와 맞물린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이 등이 이제 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가상자산 공약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또 ICO라고 불리는 이제 가상자산 공개죠. 주식시장에서 IPO와 비슷한 것이고, 그래서 ICO를 통해서 코인을 판매함으로써 투자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ICO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 그리고 토큰 증권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를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들이 주요 공약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그리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도 함께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도 한 획이 그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을 꼽아보자라고 하면 세 개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ICO 허용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물 ETF 허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ICO가 허용된다라고 하면 현재 외산 코인으로 주로 도배가 돼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시도가 이제 가미가 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여러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활기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NFT가 이제 인기를 얻었었을 때,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불리죠. 이 NFT가 인기를 얻었었을 때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산업에서도 잠깐 바짝 활기가 좀 돈 적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하는 이제 게임 코인의 인기에서도 몇몇 게임 업계가 잠깐 활기를 돈 적이 있었었는데 이게 진득하게 가지를 못했었어요. 이 여기에 가장 근간에는 ICO가 허용되지 않아서 투자 자금을 모집할 수 없었기 때문이 이제 꼽히는데요. 이 ICO가 어쨌든 조건부로도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산업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물 ETF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현물 ETF는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의 융합을 촉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상자산 산업의 전통 금융이 가미가 돼서 융합 산업이 이제 발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수혜는 아무래도 전통 금융사들이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통 금융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그에 대한 수혜를 입고 더욱 이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스테이블 코인도 역시 융합 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만간 뉴욕 증시에서 상장할 서클의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서클이 아마 앞서서도 몇 분에서 언급을 좀 해주신 거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경우는 이 융합 산업이 잘 발달할 경우에는 이 서클의 사례처럼 새로운 빅테크 기업이 등장하는 것도 이제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꼽았던 여러 가지 주요 공약의 경우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행정명령으로는 좀 실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포함한 여러 입법이 필요합니다. 토큰 증권만 예를 들어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좀 필요한 사안이고요. 따라서 국회의 협조와 입법을 통한 실행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구체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공약에 대한 수혜를 확인하실 때 이런 점도 함께 감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었나라고 여쭤봤는데요. 일단 ICO 허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또 현물 ETF 승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정책에 대한 검토에 대한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들 모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에디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서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2위 기업이죠. 이 서클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5일에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이제 뉴욕 증시가 시작이 되면 바로 이제 상장에 대해서 거래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최근 상장하는 회사 중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클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USDC의 이제 발행사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1위는 이제 USD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테더 있죠. 그래서 USDT와 함께 USDC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 달러 패권의 강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를 합하면 점유율이 이제 90%가 현재 넘은 상황이고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업비트 그리고 업비트가 1위고 빗썸이 2위인데 비교를 하자면 빗썸과도 같은 회사라고도 그런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회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원래 서클은 모바일 송금 앱을 개발하던 핀테크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설립이 됐는데 중간에 이제 암호화폐의 큰 손이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와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하면서 2015년에 투자를 받았었는데요. 이 투자를 받은 이후에 계속 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년도에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투자의 영향을 좀 크게 받아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사업 모델을 전환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현재 서클의 사업의 발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후 이제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1위인 테더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게 또 서클의 특징입니다. 이 서클은 이제 후발 주자인 만큼 테더보다는 조금 더 투명성을 높이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터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테더가 과거 이제 준비금에서 이제 뭐 중국 회사 채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중국 회사 채권에 이제 자기 수익의 일부를 투자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투명성 이슈가 좀 발생을 했었었는데 서클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었거든요. 따라서 IPO에도 좀 더 원활한 과정을 밟은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강력한 2위 업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IPO는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약 1년이 넘은 1년 정도의 시간이 거친 끝에 상장에 성공을 했었죠. 이번 서클의 상장은 사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에 꽤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을 가리지 않고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회사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부류가 거의 전부입니다. 첫 번째는 가상자산 거래소이거나 코인베이스를 예로 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채굴 회사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고 회사인데요. 이 회사 역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클은 이 둘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특히 탈중앙화 금융, 전통 금융과의 융합이 기대가 되고 있는 탈중앙화 금융 회사 중에서는 최초의 상장 사례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빅테크 기업으로 좀 발전할 가능성이 꽤 높고요.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 빅테크 기업의 등장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고요. 블록체인 기반 빅테크 또 핀테크 기업의 등장 가능성을 참고해서 살펴봐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장을 하는 서클과 관련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조정세가 길어지고 있다라고 아까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좀 10만 달러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거는 다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번 주 좀까지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일부터 이제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도 그랬었습니다만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휴일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3일에도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변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가 비트코인이 특정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너무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굉장히 이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볼 수 있는 재료, 하락으로 볼 수 있는 재료가 산재되어 있고 둘 중에 어느 쪽이 우위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말에 좀 변동성이 크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조금 관망세를 좀 유지하시고 다음 주 중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봐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수적인 접근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또 다음 주 목요일에 에디터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이머니 김용영 에디터와 함께 뵀습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